나는 한국어로 가족을 구할 것이다. 14살 네팔 소녀의 일기장에 적힌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저는 언어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8년 전 아내가 한국에서 당한 끔찍한 일 때문에 한국어를 혐오했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골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모국어도 버리고 오직 한국어만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건 문화 세뇌다. 확신하며 그 마을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메라라는 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0개 단어를 외우며 혀가 부르틀 때까지 발음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한국까지 따라온 제가 목격한 건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어요. 과연 무엇이 제 모든 편견을 박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문화제국주의의 도구라고 말이에요. 제 이름은 존 라슨, 42살 스웨덴 출신 언어 심리학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언어 격차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지난 15년간 전 세계 68개국을 돌아다니며 강자의 언어가 약자를 어떻게 짓밟는지 목격해왔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어가, 남미에서는 스페인어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영어가 현지 언어를 밀어내는 현장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특히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8년 전 여름, 제 아내 잉그리드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구경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의료진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저희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죠. 몸짓과 단편적인 영어 단어로만 소통하려니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마치 저희가 한국어를 못하는 게 잘못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통역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잘못된 진단을 받아 아내가 며칠간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탈수증이었는데 처음엔 뇌졸중 의심이라며 온갖 검사를 다 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중심주의, 아니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 제게 8년 후 네팔에서 온 보고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히말라야 고산지대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수학도, 네팔어도, 영어도 배우지 않고 오직 한국어만 가르친다는 거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순간 혈압이 확 올랐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문화적 침략 아닌가요? 한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난한 네팔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네팔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장을 봐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제 아내가 겪었던 그 무력감을 네팔 아이들도 겪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카트만두에서 다시 소형 비행기를 타고 산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프차로 몇 시간을 달려 험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라 숨이 차고 머리가 아팠지만 사명감으로 버텼어요. 올라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언어 제국주의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인구 300명 남짓한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교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누군가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를 외우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한 아이는 BTS 가사를 공책에 정성스럽게 따라 쓰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서울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혀를 굴리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나라에서 봤던 강요된 교육과는 뭔가 달랐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간절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작은 체구의 가녀린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유독 단단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쉬는 동안에도 그 아이 혼자서만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며 소리내어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메라 타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메라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라를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동생들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야 자신의 공부를 시작해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가축을 방목장으로 데려가면서도 한국어 회화 교재를 들고 다녔어요. 오후 3시가 되면 한글 교재를 품에 안고 마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감동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메라의 허락을 받고 일기장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가족을 구할 것이다. 14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실하고 성숙한 다짐이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목표, EPS 시험 합격 후 한국 취업, 월 200만 원 송금 계획 등등.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외운 단어 개수, 회화 연습 시간, 발음 교정 횟수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운 14살을 본 적이 없었어요. 메라의 집 상황을 알고 나서야 이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8형제 중 막내인 메라의 가족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남인 첫째 오빠는 5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집에서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어요. 둘째 오빠는 인도로 일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셋째와 넷째 누나는 일찍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친정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오빠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여섯째와 일곱째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결국 20살인 둘째 누나 리타가 학교를 그만두고 메라 교육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리타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20살 나이에 이미 어머니 같은 포용력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존 선생님, 우린 이 아이 하나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메라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자 첫 번째 기회예요. 그 말을 하며 리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는데 그 눈물에는 간절함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가족 전체가 메라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면서도 메라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인근 도시에 나가 막노동을 했어요. 어머니는 메라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집안일들을 모두 떠맡았습니다. 메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왜 하필 한국어냐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라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EPS 시험만 통과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메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동이나 말레이시아로 간 마을 사람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해주고 최저임금도 보장해준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메라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어 단어를 300개씩 외우고 발음 교정을 위해 혼자서 녹음기에 대고 연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책상에 엎드려 울기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울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발음 연습이었어요. 한국어의 어와 오소리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서 수백 번 반복 연습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체크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강요된 교육일까?
문화제국주의일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한국어는 생존의 언어, 희망의 언어일까? 마을 어르신들도 메라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75살 할아버지 한 분은 옛날 네팔 전래 동화를 직접 한글로 번역해서 메라에게 읽어주셨어요. 발음도 함께 교정해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김치 담그는 법부터 한국 예절까지 가르쳐주며 메라를 응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 아이의 한국행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특별한 언어 생태계를 만들어냈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회관에서 서울 발음 따라하기 대회가 열렸어요. 상품은 라면 한 박스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참여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회 규칙도 재미있었어요. 한국 뉴스 아나운서 멘트를 정확하게 따라 읽기, 한국 드라마 명대사 암송하기, 한국 가요 부르기 등등. 60대 할아버지가 BTS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메라는 이 대회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장날에는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치와 고추장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현지에서 만든 거였지만 한국식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한국어로 물건 이름을 외치며 팔았어요. 김치, 고추장, 라면, 과자 이런 식으로요. 현지 주민들도 이런 한국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EBS 한글날 특집 방송을 다 함께 시청했어요.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라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한국 방송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방송이 나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네팔 산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전체가 한국어 중심의 문화 생태계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상점 간판에는 네팔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고, 새로 생긴 커피숍 메뉴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가 한글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표도 원 단위로 적어놓고 환율을 계산해서 네팔 루피로 받더라고요. 아이들의 일상 언어에서도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놀 때도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빠, 언니, 형, 누나 같은 호칭까지 쓰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가서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국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 동화책, 한국 역사책, 한국 지리책, 심지어 한국 요리책까지 모두 네팔어로 번역된 책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번역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했다는 점이었어요. 도서관 관리인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분들이 모여서 번역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권씩 한국 책을 번역해서 마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50권이 넘는 책들이 번역돼 있었어요.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라의 담임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뿐이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예요. 메라 같은 아이들은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꿈을 지지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연구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었습니다. 메라는 EPS 시험 준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했어요. 특히 작문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꿈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매일 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날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메라를 지탱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 일지에 완전히 새로운 결론을 적었어요. 이건 외부에서 강요된 문화제국주의가 아니다. 이건 내면에서 우러나온 절박함이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생존의 수단이 된 사례다. 그리고 그 언어를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정말 메라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14살 아이가 한국에 가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어는 배웠지만 실제 현실은 또 다를 텐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EPS 시험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스웨덴에 있었는데 메라가 걱정돼서 다시 네팔로 날아갔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메라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그 순간은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는데 메라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리는 손을 보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리타도 함께 왔는데 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라가 최연소 합격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말이에요. 점수를 보니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메라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어요. 마을 회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들은 울면서 메라를 끌어안았고 할아버지들은 전통술을 꺼내어 축배를 들었어요.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나온 거였거든요. 리타가 메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마을이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모두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메라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언어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메라를 위해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행사였어요. 네팔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진 상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팔 카레와 김치볶음밥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어요. 메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로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러 갑니다. 가족과 마을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라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의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솔직히 메라가 걱정됐거든요. 과연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정말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메라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메라의 대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전 무섭지 않아요, 존 선생님. 말은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가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메라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메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승무원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고요. 안전벨트 착용 안내부터 기내식 주문까지 모든 걸 한국어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메라에게 한국어는 정말 살아있는 언어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메라가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을 하며 메라가 창문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과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메라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전광판에 한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세관 검사대, 버스 안내판까지 모든 한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질서정연한 공항시설과 친절한 한국어 안내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온 거죠. 고용센터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메라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건너면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존 선생님, 정말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한강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 순수한 감탄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의 오리엔테이션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메라는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질문도 유창한 한국어로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메라의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메라가 배정받은 회사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제조업체였어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첫 출근 날부터 메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리는 반장님의 말투가 교과서와 달랐어요. 사투리가 섞여 있고 말이 빨랐거든요. 메라는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자 반장님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한국어 할 줄 안다며?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들으며 메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작업 실수도 연발했어요. 기계 조작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메라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것도 못해? 같은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메라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대화에 끼려고 해도 말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메라가 김치를 먹다가 예전에 네팔에서 치료받은 충치 부위가 떨어져서 심한 통증을 겪었거든요. 갑자기 아파하며 얼굴을 찡그리는 메라를 보고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김치 못 먹지. 매운 걸 못 먹으면서 왜 억지로 먹어? 한국 음식이 안 맞나 보네. 그런 말들을 들으며 메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픈 것보다 그 말들이 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8년 전 제 아내가 한국 병원에서 겪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소외감, 똑같은 무력감, 똑같은 차별이었어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언어 없는 사람에겐 잔인해.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에겐 잔인해. 제 편견이 맞았나 싶었습니다. 메라는 매일 밤 기숙사에서 울었어요. 네팔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작업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은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더 힘든 건 문화적 차이였어요. 한국 직장의 위계 질서, 회식 문화, 눈치 보는 분위기 등등. 이런 건 한국어 공부할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메라가 제게 전화로 말했어요. 존 선생님, 저 정말 한국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언어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 확신도 더 강해졌어요. 역시 언어는 지배의 도구다.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구나. 메라는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야. 작업장에서도 계속 소외감을 느꼈어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는데 각자 자국민끼리만 어울렸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는 더더욱 거리감이 있었고요. 메라는 그 사이에서 혼자 떠도는 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메라가 작업 중에 실수를 크게 했어요. 기계 설정을 잘못해서 하루 생산량의 절반이 불량품이 된 거였습니다. 반장님이 크게 화를 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할 거면 왜 한국에 왔어? 그 말을 들으며 메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메라의 꿈은 여기서 끝날 거라고. 언어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네팔로 돌아가게 될까? 그런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메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인 베트남 청년 트롱이 고통스러워하는 메라를 발견한 거예요. 메라가 충치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안 트롱이 직접 메라를 치과에 데려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메라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예약도 없고 돈도 많이 들 것 같다며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트롱이 괜찮다고 한국 치과는 응급 환자를 잘 받아준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가기로 했어요.
안산 시내의 한 치과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예약 없이 찾아간 메라를 바로 받아줬습니다. 접수 직원이 메라의 상황을 듣고 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줬어요.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메라가 한국어로 증상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메라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영어도 섞어가면서 말이에요. 검사 결과 단순한 충치 재발이 아니라 잇몸 염증까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메라는 점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메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았거든요. 메라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네팔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몇 달치 임금을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치료가 모두 끝나고 메라가 일어나려는데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메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죠? 아프셨을 텐데. 여긴 당신의 나라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아프면 언제든 오세요. 그 순간 메라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소외감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제가 미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그날의 침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8년 전 아내와 함께 겪었던 그 무력감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려는 의지의 문제였던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포기해버린 상황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메라를 통해 한국의 완전히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외국인을 차별하기보다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치과에서 나오는 길에 메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 선생님, 저는 여전히 한국어가 어려워요. 작업장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도 저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메라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거죠. 메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라도 진심을 전달하려고 애썼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작업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메라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동료들도 점점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메라가 네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준 날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운 네팔 카레를 먹고 동료들이 깜짝 놀라며 메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메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도 편견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구나. 언어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라가 회사 스피치 대회 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동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던 메라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요? 대회 준비 과정을 지켜보니 메라의 성장이 정말 놀라웠어요. 발표 원고를 직접 작성했는데 문법도 정확하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게 인상적이었어요. 대회 당일 회사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메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메라 타파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 첫마디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메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가족을 구하는 도구였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달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메라는 작업장에서 겪었던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도와주려고 애써주는 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메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웃고 한국어로 울어요. 이 언어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메라의 연설이 끝나자 회장이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진심이 담긴 메라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날 메라는 당연히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후 사장님이 직접 메라에게 다가와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메라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멘토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메라의 한국어 실력과 적응 경험을 살려서 새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사장님 가족이 메라를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셨거든요. 메라는 정말 영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한국 가정에 초대받은 거였으니까요. 사장님 댁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의 어린 아들, 딸들이 메라를 보자마자 삼촌이라고 부르며 안겼거든요. 메라가 당황하자 사장님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메라 삼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메라 삼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이 아니라 이젠 언니지. 메라 언니라고 불러야겠다. 그 말에 메라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 순간 메라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장님이 메라에게 말했습니다. 메라 씨 덕분에 우리 회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메라 씨를 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메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메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학교에서 외국어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네팔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메라가 기꺼이 가르쳐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라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 선생님, 저는 이제 네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한국어가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언어 때문에 제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연구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을 빼앗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주는 도구일 수도 있구나. 메라는 네팔어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거구나. 저는 그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언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구나. 메라는 그 다리를 건너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거구나.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네팔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엔 메라와 함께였습니다. 메라가 휴가를 내서 고향을 방문하는 길에 저도 동행한 거였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메라 한국어 희망센터라고 한글과 네팔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메라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직접 세운 교육센터였어요. 2층 건물에 교실 3개, 컴퓨터실, 도서관까지 갖춘 제법 큰 규모였습니다. 센터 안에 들어가니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메라가 한국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메라의 부탁으로 1년간 이 마을에 와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꿈이었어요. 모두 메라처럼 한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는 양국을 잇는 일을 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메라의 성공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상영되고 있었어요. 네팔 국영방송에서 제작한 건데 메라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져서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영상을 보며 메라의 한국 스피치 대회 연설을 따라 읽고 있었어요. 메라의 가족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남 오빠는 메라가 보내준 돈으로 작은 상점을 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한국 상품을 파는 전문점이었습니다. 한국 라면, 과자,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라 덕분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상품들이 품질도 좋고 마을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는 직접 한국에 가서 사업을 해볼 생각도 있어요. 둘째 누나 리타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메라 한국어 센터의 부원장 역할도 맡고 있었고요. 리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메라 하나가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메라처럼 다른 아이들의 꿈을 도와주고 싶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이었던 분위기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고 어른들도 더 나은 내일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라 한 사람의 성공이 마을 전체에 희망을 준 거죠. 메라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담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네팔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네팔 사람들을 도우고 네팔을 알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실제로 메라는 한국에서 네팔 문화 소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다문화 축제를 열 때마다 네팔 전통 의상을 입고 네팔 춤을 추며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네팔 요리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고요.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편견도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메라의 한국 동료들도 몇 명이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메라가 안내해주며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료들은 네팔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수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라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직접 보고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었습니다. 메라를 통해 언어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 거죠.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메라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우리를 걱정스럽게 보시던 게 기억나요. 문화제국주의라고 생각하셨죠? 그때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선생님도 언어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메라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한국어는 분명히 다리였어요. 네팔과 한국을 연결해주고 과거의 제가 미래의 저와 만날 수 있게 해준 다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침내 제 연구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연례보고서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글을 기록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 사례가 아니었다. 이건 한 개인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준 가장 조용하고 위대한 혁명이었다. 언어는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다리였고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메라의 사례는 언어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의 확산을 문화제국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강제가 아닌 선택, 일방적 전파가 아닌 상호교류, 동화가 아닌 다양성의 확장이다. 한국어를 배운 메라는 네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더 풍부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네팔에서의 마지막 날, 메라 한국어 희망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과 네팔 아이들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였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네팔 아이들은 네팔어와 네팔 문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라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울립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말은 제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제가 배운 언어가 아니에요. 제 삶을 바꾸고 가족을 구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제 심장 그 자체였어요. 이 언어를 통해 저는 더 큰 세상을 만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메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제 안에서 뛰고 있는 또 하나의 심장이에요. 네팔어라는 제 첫 번째 심장과 한국어라는 두 번째 심장이 함께 뛰면서 저를 살아가게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지배에 있는 게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걸. 메라와 한국, 네팔과 서울, 절망과 희망,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모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메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메라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네팔과 한국을 잇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메라 한국어 희망센터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그중 몇 명은 이미 한국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제 연구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언어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라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균형 잡힌 언어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메라의 말처럼 언어는 정말 살아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메라의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삶을 바꾼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라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정말로 메라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